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클리니컬 스테이터스 오브 알츠하이머 트리먼트 세션 좌장을 맡은 곽병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코엑스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연자님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치매 치료제 개발은 답보 상태에 있어 환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치매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계속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지분유의 한성호 대표님, 노보텍 헬스 홀딩즈의 팀 리더인 카세이 카임님, 뉴라클 사이언스의 성재영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고, 발표 후에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시간이 되면 약 20분간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제가 치매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 GNT 파마에서 개발 중인 신약 크리세살라진에 대해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이 할 때 20분 동안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거기 발표할 내용은 패러다임 시프트 for Alzheimer's Disease Clinical Trial, 그 다음에 From Canine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 이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츠하이머 임상실험이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개 연구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에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입니다. 620만 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65세 74가 한 27.6%, 70, 84가 36%, 85세가 지나면 3명 중에 1명은 치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퍼센트를 보게 되면 이 나이에서 5.3%, 이 연령대에서 13.8%, 85세가 넘으면 34.6%.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1950년대를 보게 되면 미국만이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마저도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서 지금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피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토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크, 탱글, 뉴로널 데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미징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일단은 아밀로이드로 펫, 그다음에 타우 펫, 그다음에 뉴로널 데스는 MRI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벤트리클 인라지먼트가 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아밀로 플라크, 타우 펫이 뉴로디제너레이션 ATN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인지기능 장애 질환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바꿨는데 아까 바꿨는데 이전 슬라이드를 여기다 놨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아밀로이드 가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1989년에 이 당시 하버드 대학의 브루스 양크너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뉴로널 데스를 일으킨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럼 그렇게 생긴 아밀로이드가 타우 병증과 뉴로널 데스를 일으키면서 이런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가설이 지배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매년 5,0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밀로이드를 타겟한 모든 약물들이 현재까지 임상에서 증상이 완화된 효과는 전혀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이제 타우입니다. 타우라는 것이 1991년에 유니버 펜실베니아 대학의 버지니아 릴랩에서 타우가 과인산화가 되면 그것이 페어드 헬리컬 필라멘트를 만들고 그것이 탱글을 만들어서 뉴로널 데스가 일어나서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난다는 이런 시어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따라서 타우를 타겟한 많은 약물들이 개발돼서 임상을 했지만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TN이라고 그랬죠. 신경세포상 뉴로디제너레이션입니다. 관련된 논문은 1980년대부터 쭉 역시 개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뉴로널 네스와 관계된 약물 타겟은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 뉴로널 데스가 일어나는 것은 1982년에 화이트하우스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사멸한다라는 것을 갖다 발표했고, 그렇다면 이 아세틸콜린을 늘려주는 약물이 일단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분해를 방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가 1994년 처음으로 타크린이라는 약물이 개발됐고요. 결국 이론이 나와서 12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그 이후로 4개의 종류의 이제 약물이 현재 판매되고 있고, 이 약물은 초기 치매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 글루타메이트 시얼입니다. 뉴로널 데스에서 1988년에 데니스 조이가 글루타메이트 독성이 뇌질환의 기본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적용을 해봤고, 그 중에 이제 미멘틴이라는 약물이 2002년 정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가장 최근에 이제 허가된 겁니다. 이후로는 없어요. 아직까지 허가된 약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된 약은 없고, 지난 20년간 현재까지는 모든 수많은 치매 임상을 했지만 성공적인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을 제프리 커밍스라는 분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증상 개선제니까 이번 빼고 치료제로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백질, 그 다음에 합성신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임상 3상, 2상, 1상. 단백질은 이 빨간 것이 아밀로이드 타겟, 파란 것이 타우 타겟입니다. 이 단백질 신약은 아밀로이드와 타우에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합성 신약 같은 경우도 3상에서는 다 아밀로이드와 타우입니다. 2상까지. 그다음에 최근의 트렌드는 그 외에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 이제는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보시면 이제 활성산소와 관계돼서 이게 1990년대에는 파란 거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 활성산소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증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염증에 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왜 발생하지는 모르지만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리스크 팩터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 코비드-19이라고 얘기하죠. 감염 질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치매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활성산소와 염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활성산소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아밀로이드 생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타우, 뉴로널 데스를 일으켜가지고 아마 치매를 갖다가 이제 관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는 그 약물을 개발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줄이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 마스크 쓴 효과니까 잠시 숨이 좀 가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아낸 것은 이 설파살라진이라는 약물은 일단은 장염, 그다음에 관절염에 쓰는 아주 싼 약이죠. 이 약에 이제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냈고 작용 기전을 보게 되니까 이 설파살라진의 구조는 살리실산, 이게 소염 작용을 갖고 있는 살리실산,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은 여기에는 이 벤질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조절하면 좀 좋은, 강력한, 안전한 그런 약물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구상해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파 구조가 이 구조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우리가 해서 최종적으로 크리세살라진이라는 약물을 우리가 발굴에 성공했고 이것은 나중에 메커니즘을 보니까 강력한 항산화제고 스핀트래핑 몰레큘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것이 우리가 소염작용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원하는 MPG에서 이니비터 억제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MPG는 이것은 새로운 차세대 소염 진통제 타겟입니다. 그래서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 해보게 되면 다양한 되뇌피질 세포에서 처리온을 주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AD 천사를 갖다가 300내노몰 상당히 낮은 용량입니다. 완전히 블락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이 신경세포 7, 80%가 죽는데 AD 천사를 300내노몰만 처리해도 신경세포 사멸이 완전히 블락이 됩니다. 억제가 됩니다. 이건 비타민 E의 경우인데요. 비타민 E보다도 그 강도가 300배가 높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정말 좋은 항산화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소염제는 칵스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위장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발한 AD 천사는 MPG에서 다운스트림에 작용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이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쥐고 이부프로펜, 셀레콕십, 아스피린 주게 되면 다 위에서 출혈이 나타나는데 AD 천사를 투여하게 되면 1000mg/kg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전혀 위에 손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에서 더블 트랜스닝 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APP-PS1. 이 모델은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장애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장애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나이가 든 케이스고,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관계없이 다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저희들이 7개월을 갖다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기는데 AD 천사를 투여하게 되면 완전히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이는 효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만든 모델에서 이제 이 모델은 뇌에서 뇌세포,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 9개월에서 18개월, 9개월 동안 투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뇌세포가 100개월 할 때 이만큼 한 10% 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뇌세포가 상당히 죽어 있는 걸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그런 치매지 모델인데 여기에서는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IBS 이창준 교수랑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를 갖다가 상당히 리액티브하게 만들면은 과활성화시키면 정상인데 과활성화되면 뇌신경세포가 죽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AD 천사를 투여하게 되면 에스트로사이트의 과활성화를 막으면서 신경세포가 죽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 또 다른 모델에서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휴먼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우리가 거기 유래한
그런 세포입니다. 이 보게 되면 정상에서는 이렇게 타우, 포스포릴 인산화가 안 일어나는데 알츠하이머 컬처에서는 타우 인산화가 빨갛게 나타납니다. 우리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인산화가 완벽하게 억제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약물이 ATN이라고 하는 세 개를 갖다 지표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동물 모델 효과가 있던 것이 임상으로 가게 되면 다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동물 모델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모델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만들어지지만 그 모델에서 탱글이나 뉴로널 데스는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이거 갖다가 아밀로이드만 타겟한 약물들은 효과가 예상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에서 캐나인 커그니티브 디스펑션 신드롬,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 일명 개치매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ATN이 이 반려견에서도 그대로, 치매에서도 ATN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 사람 이제 알츠하이머를 갖다 가기 전에 일단 이 반려견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해봤고, 임상 이상에서 이거는 6마리를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6마리. 그래서 이게 50보다 높으면 이게 이제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50보다 아래면 정상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약물을 투여한 지 4주가 지나면서부터는 다 50m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반려견 주인, 그다음에 수의사 모두 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3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상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반려견도 또 사람과 똑같이 임상 1상, 2상, 3상이 다 있습니다. 3상을 해봤고, 이것이 보게 되면 이제 빨간 것이 플라시보, 초록색이 이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한 그룹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4주, 8주 지나니까 거의 인지기능이 개선 정도 확연합니다. 그다음에 8주 투여를 갖다 중단한 다음에 우리가 4주를 추격해봤는데 약물 투여를 안 하는 거죠.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 효과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 5월에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시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와 수의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중 이제 응답한 71명의 71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추격 관찰입니다. 보시면은 비포 8주 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마더리트, 시비어, 엔드 스테이지입니다. 관계없이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물과 기존에 있던 어떤 실험 단계, 그다음 도네페질, 미멘트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APPS와는 다 효과가 비슷하게 다 있다라는 건 입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ATN이 나타낸 여러 가지 모델에서, 그리고 반려견에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효과를 입증해 왔다라는 것이고, 흥미로운 것은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도 허가 났는데 반려견 인지 장애에서도 약효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치매와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제약회사들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대개 이제 싱글 타겟, 하나의 타겟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를 보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생성되는 그런 모델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지에서 이제 여기에서 효과를 본 다음에 임상으로 갔고,
2002년서부터 2012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일단은 효과가 입증된 약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재작년에 바이오젠에서 아두헤미라는 베타 아밀로이드 백신이 조건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밀로이드 베타는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약효 입증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PMS 스타일을 통해서 그리고 정식으로 이것이 약효가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라. 시간을 갖다 6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입증하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슈런스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커버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저희들은 일단은 개발부터 알츠하이머는 싱글 타겟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티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이왕이면 업스트림에서 그것의 코즈가 있는 옥시데이티브 활성산소와 염증을 타겟을 했고, 동물 모델에서 기존의 동물 모델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한 동물 모델에서 ATN까지 다 봤습니다.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우리가 임상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반려견 침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72명의 정상인 노인 그룹을 포함한 72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용량에서 충분한 일단 안전성까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 연내, 빠르면 연내 우리가 IND 서미션 하고, 그다음에 치매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예, 감사하고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이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만.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효과가 치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데, 그러면 이게 예방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예방 효과를 가지면 언제부터, 이렇게 아까 처음 데이터에서는 별 사이드 이펙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그러면 미리 일찍부터 먹어도 좋은 건지, 뭐 이런 거는 실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실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실험적으로 이걸 임상에서 예방 효과를 갖다가 임상에서 보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치매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활성산소와 염증은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생기기 때문에 예상되는 건 반드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됩니다. 혹시 이제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따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패널 디스커션 할 때 그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카세이카엠 노보텍 자문그룹장은 제약산업의 품질 그리고 규제 분야에서 15년 동안 경력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Therapies for Alzheimer's Disease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케이시 카임입니다. 저는 노보텍으로 규제에 관련해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템셀 치료를 알츠하이머 질환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보텍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에서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CRO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지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바이오테크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귤레토리 컨설팅 그룹 안에 있습니다. 바이오데스크라고도 부릅니다. 바이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규제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물 개발 서비스를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독성이라든지 CMC라든지 임상시험 설계 그리고 규제 전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의학의 잠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생의학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병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질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료법은 제한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뇌의 여러 세포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치료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적인 임상 실험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 시험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들 같은 경우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조직에서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뉴럴 스템셀을 사용해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8개의 MSC 약이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병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ALS에 대한 것이고요. 그 약은 뉴로나타-R입니다. 자가골수를 사용한 MSC 치료이고 ALS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인에 대한 스템셀 라인도 있고 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중간엽 줄기세포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효능은 잘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SC 같은 경우에는 면역과 관련해서 우려사항을 낳고 있고 신경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피부세포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해서 진행할 때 윤리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신경변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질환들의 증상을 보게 되면 현재 줄기세포를 사용한다고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적인 활용이라든지 또는 루틴에 대해서는 효능이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들에게 먼저 IFC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FC를 받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국제 학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찍 상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 당국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설계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템셀을 개발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CMC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스팅이라든지 또는 소싱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세포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스크리닝이라든지 또 테스팅의 요건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셀 뱅크와 관련해서 더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비보를 통해서 세포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표준화된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배양이라든지 프리컨디셔닝에 대한 표준 방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비보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사용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라든지 기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셀에 대한 헤테로지니어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는 제조에서 일관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한 테스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템셀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는 MSC와 관련된 치료에 있어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헤테로지니어티 문제 때문입니다. 이 헤테로지니어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가 도너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배양의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임상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성 관련된 도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독성과 관련해서 이 스템셀이 트랜스플란테이션 되었을 때 경험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면역 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다른 리스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오프 타겟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유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는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들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소독을 하고 살균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싱을 할 때 이것들이 모두 살균된 상태에서 오염물질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 투약 문제가 있습니다. BBB 같은 경우에는 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뇌에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 투약을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CNS에 주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확한 작용 기전이 일부 줄기세포 기반의 제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분자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 모델을 바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된 영역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기존의 네트워크의 새로운 뉴런들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합병증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뉴런들이 정확하게 노화된 이런 뇌세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줄기세포 치료가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개발이 된다면 이것들은 그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규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DA에 집중해서 새로운 스템셀 치료법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제 당국과 조기에 만나서 회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캣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트 미팅과 프리 IND 미팅이 있습니다. 인터랙트 미팅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미팅입니다. 그리고 프리 IND 미팅은 공식적인 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캣 미팅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특성의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했을 때 FDA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이 기술을 더욱더 개발할 것인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트 미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의 너무 초기에 연락을 하게 되면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연락을 하게 되면 FDA에서는 차라리 IND 미팅을 하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포텐스 에세이 디자인을 할 때 이럴 때는 인터랙트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리 IND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를 하고 또 생산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촉진하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촉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개발을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규제 당국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알츠하이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경로를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제너레이티브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RMS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킨슨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RMS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모델 또는 양리학적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이크스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Accelerated Approva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약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폰서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승인 후에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이 철회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MET 같은 경우에는 브렉스루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잠재적인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유용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FDA 가이드들을 여기에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가이드도 있고요. FDA 가이드가 유일한 가이드는 물론 아닙니다. 산업적인 가이드도 있고요. PDA라든지 IST라든지 굉장히 많은 또 산업체의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규제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타겟 프로파일을 일찍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만약에 제조 과정에서 뭔가 바뀌었을 때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독성 연구를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한 모든 규제 당국과의 미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료로 이런 회의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고 또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규제에서의 어떤 허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적합성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촉진 프로그램들에 적합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물 개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한다면 CMC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앞당기고 규제 리뷰나 데이터를 앞당기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일상 GMP 같은 경우에는 삼상 GMP와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CMC를 초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점과 또한 리스크를 좀 더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또 디바이스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환자가 임상 시험에 참여할 때 스크리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단 기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서드 파티와 함께 협력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들을 적합한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IND라든지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Kazekai.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시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카제, thanks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aid it was, what I remember, what, neuron data. 뉴런 네이타 R에 대해서 뉴런 나타 R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유일한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웹사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Was it approved for what indication? 그럼 어떤 적응증에 적용이 되는 거죠? ALS입니다. Probably in South Korea, right? 한국에서 승인이 된 거죠? 네,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완전히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래됐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뉴로나타 R 같은 경우에 ALS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미국 FDA는 어떤가요? 왜 안 될까요? 규제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MSC 제품 중에서 현재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MSC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FDA의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은 지금 담보가 되고 있는데 효능을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패널 디스커션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의사 같다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오디언스 중에서 추가로 아까 이제 발표한 분이나 해서 추가로 질문할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춘희 교수인데요. 네. 성지현 교수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뉴라클 101, NS 101이 이게 이제 팸을 이게 줄인다는 그런 표현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이 문외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팸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니비션 하면은 뼈에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디프레션도 또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로 줄여주면 이니비션 하면은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문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신 그런 내용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가 진짜 정밀하게 해보니까 그 논문이 증명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팸9A5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냅스가 만들어지려면은 시냅스를 만드는데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너무 빨리 만들어지는 이래도 사실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지까지 많은 사람 그래서 이게 억제하는 시스템을 제거해줘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빨리 둘 다 이제 이걸 제거해주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패솔로지컬한 상황에서는 시냅스가 못 만들어지게 너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주면은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뒤에 누구 한 분 계셨는데, 네. JNT 파마 곽병조 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 중에
리얼 월드 데이터라는 그 제다큐어의 그 자료를 보면 치매에 걸린 반려견들이 정상에 거의 가깝게 대부분 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에듀헬림이라는 치매 약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FDA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약효가 없어서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려견 치매약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약효를 인정받아서 얼마나 판매가 됐으며 그다음에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재구매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기 아두햄이랑 이제 저희들이 이게 비교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희 제다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반려견 치매 치료제를 1년 동안 이제 했고 일단 재구매율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려견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인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마커고 정말 이 반려견이 우리가 원하는 반려견인지에 대해서 퀘스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크루드하게 일단 봤을 때 60% 이상의 재구매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액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올해는 지금 이제 지나가 봤고 작년에는 21억을 갖다 우리가 이제 판매했습니다. 작년 5월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좀 지나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연말이 돼야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까 아두햄이라는 것은 일단 애초부터 이제 아까 우리 성 대표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일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임상 3상을 2번을 했었거든요. 한 임상에서 우리도 월세게 만들었어요. 하나 임상에서는 판매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판매량. 제다큐어요? 네, 제다큐어라는 약의 판매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판매액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 부분은 판매량이 얼마나 되냐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 학계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역추산해 보면 알겠죠. 21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6월부터 6월부터 7개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팔렸든 역추산하면 될 텐데 제가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나 이제 있으시면은. 저는 우리 한 대표님한테 거기 아까 뭐였었죠? 한성호 대표님 아까 SNR 161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는데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런이 손상을 받았을 때 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알츠하이머 모델은 손상이 일어나는 게 좀 미흡한데 오히려 이게 뉴로 디지즈라고 하면 ALS라든가 그다음에 파킨슨 같은 경우는 뉴로널 인저리가 돼서 일어나는 모델인데 그 모델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테스트해 보셨어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임상 개발에 원투웨이 상에 들어가 있는 그 실제 개발은 ALS 루게릭 적응증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곽 대표님께서 그 알츠하이머는 손상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5XFAD는 그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질환 모델이고 그리고 특히 신경세포가 이미 5개월령서부터 그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퇴행하는 걸로 잘 알려진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령, 그다음에 7개월, 9개월, 이제 12개월령까지 다 그 모든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신경세포 손상은 지금 각 대표님 말씀대로 9개월령이 지나야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평가를 지난 5년 넘게 다 똑같은 트렌드의 결과를 봤던 거고 루게릭 모델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그 유명한 이제 그 야구 선수죠. 루게릭 선수의 이제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ALS는 에미오트로픽 라테럴 스클레로시스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ALS 질환은 대표적으로 척추에 있는 운동세포 신경이 이제 사멸하면서 그러니까 퇴행하고 사멸하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요. 그 동물 모델은 이제 SOD1의 이제 그 밑에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모델을 씁니다. 근데 이 모델 경우에 특성이 특히 지금 이 병 진행이 사람 것과 유사한 모델은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마비가 그러니까 퍼레이시스라고 부르는 일부 편마비가 나타나는 한 4개월 초쯤서부터 3주 내에 대부분의 마우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신경세포 신생은 마우스 경우에 최소 이 뉴런 제네시스 이벤트 자체의 3주 그리고 이것이 신경세포로 성숙해서 이동해서 가는 시간을 따지면 최소 4주가 걸린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배웠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게릭 질환에서는 신경세포 신생은 이 모델에서 평가하기는 굉장히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저희가 알츠하이머 개발 모델 평가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루게릭으로 이 모델 평가를 했던 이유는 신경세포 신생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신경세포 신생과 이 신경계의 보호 효능을 분리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답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 신생을 보기에는 너무 동물이 빨리 죽는데 여기서 만약에 척수의 그 운동세포신경의 퇴행을 막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다면 그럼 이거는 정말 아주 뚜렷한 신경계 전체의 보호 효능일 거다라고 2017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에 이제 연구 평가에 들어갔던 거고요. 실제로 그거의 중요한 신경세포 보호의 기전이 바로 세포 내에 쓸모없고 잘못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들을 빨리 없애는 자식작용을 망가져 있었는데 그 망가진 부분은 그러니까 쓰레기 부분을 얼른 소각장에 갖다 이렇게 딱 던져 넣어서 불을 붙이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분자 표적과 기전을 밝힌 것이 바로 저희 이제 연구 성과였고 바로 그게 이제 좋은 저널에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말 이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발표해 주신 연자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